자연스러운 이익 실현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들은 여전히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기업 실적을 떠받칠 것이라는 기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호실적, ASML의 AI 수요 언급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우는 약보합, S&P 500과 나스닥이 강보합권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대로 크게 오르며 6,76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사이에 연방준비제도의 스티븐 미란 이사가 금리 정책에 대한 발언을 했죠. 예, 연준 이사 스티븐 미란은 CNBC 주최 행사에서 최근 미중 무역 긴장이 성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 전보다 하방 위험이 커졌고요. 이를 통화 정책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금리 인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역 정책의 변동성이 새로운 테일 리스크를 만들었다고도 했고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이 2025년 하반기 연준 내 금리 인하 기조 강화론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발언 이후에 채권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며 장기물 중심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시장에 대한 글로벌 기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HSBC의 맥스 캐트너는 약달러 흐름이 향후 2분기 동안 미국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2026년까지 위험자산 선호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한 리스크는 장기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것인데 금리 인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아직 멀다고 판단했습니다. UBS의 데이비드 레코프위치는 3분기 실적 시즌은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기업들의 좋은 실적으로 인해서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현재 시장은 조정 중이지만 구조적으로 강세장 국면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향후 실적 예상치의 낙관적인 변화가 주가 상승 여력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기관들은 강세장 유지를 내다보고 있는데 미국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죠.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콜옵션,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하는 수요가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을 24주 연속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포지션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2023년 11월 이후 최장 기록이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주식시장 상승을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시타델의 스콧 루브너는 개인들의 확신이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크레이그 존슨도 3분기 실적에 따른 일시적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저가 매수 기회가 많다며 강세론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은 4년째 이어지는 미국 주식 강세장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전체적으로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 모두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3분기 주식 트레이딩 부문에서 경쟁사들을 압도하면서 6개월 만에 최대 주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손 충당금이 0달러로 집계되며 신용 리스크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M&A 회복세와 순이자 수익 호조로 시장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형 금융사들의 실적은 초기 금융섹터 호조에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줬습니다. 이런 실적 발표로 인해서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했다는 평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전일 하락폭을 회복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네요. 유동성과 실적의 힘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한 하루였습니다. 전일 조정의 단초였던 하나오션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실적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는 분석이 연이어 나왔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QT 중단 발언으로 인해서 국내의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갔습니다. 코스피는 2.68% 상승한 3,657포인트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연초 대비 52%의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2005년 코스피가 54% 상승했던 이후 20년 만에 다시 한번 5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2% 상승하며 86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외국인의 포지션이 우리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네, 개인이 1조 가까운 매도를 하는 가운데 외국인은 현 선물 모두 9천억의 순매수를 했고 기관도 1,600억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 중립적인 포지션을 구축했던 경향이 강했던 외국인이 어제는 현선물을 모두 매수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네. 우리 시장은 이번에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낙폭을 하루 만에 회복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타코 트레이드가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타코 트레이드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 저가 매수하는 방식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발생한 외생 변수가 주식시장에 단기 영향만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트럼프발 주식시장의 하락이 있을 때는 바로 저가 매수를 하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증시 상승의 이면에는 부동산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네요. 오전 10시에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주식시장 안정화 정책은 고가주택 중심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이 대출 수요를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서 투자 자금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겨가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의 빅테크들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뉴스가 나왔는데 어제는 두산 테스나가 인프라 확대를 하겠다는 공시가 있었죠. 두산 테스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18% 오른 53,8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약 1,700억 규모의 반도체 테스트 장비 구매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 반도체 테스트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장비를 도입하고 반도체 테스트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반도체 테스트 사업 분야는 선행 투자가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투자가 완료되면 향후 중장기적으로 매출과 이익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장 마감 후에는 삼성전자도 새로운 장비를 도입한다는 뉴스가 있었네요. 예,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연이어 인프라에 투자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1조 1천억을 투입해 네덜란드 ASML의 EUV 노광 장비 2대를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반도체 관련 장비 중 가장 비싼 이번 장비는 기존보다 1.7배 더 세밀한 회로를 그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번 투자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차세대 공정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 흐름과 가장 눈여겨야 할 부분이 뭔지 좀 알려주시죠. 오늘 코스피는 0.2% 수준으로 소폭 오르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과도했음을 확인하는 미국 금융사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연준 내 금리 인하 기조 강화론에 대한 재확인이 주식시장의 상승 여력을 유지시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날마다 금값이 오르고 있는데 새로운 전망치가 나왔네요. 국제 금값은 1.59% 오른 온스당 4,208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시장에서는 내년 금값의 전망치를 온스당 5,000달러로 올린 것도 나왔습니다. 5,000달러요.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분쟁, 셧다운 지속,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모두 금을 지지하고 있다면서 26년 중반까지 5,000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환율은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0.59% 내린 1,422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환율은 소폭 내림세로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스콧 벤센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출국을 했고요. 한미 정상회담 전 마지막 대면 협상이 원활하게 끝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은 낙폭을 더욱 키운 상황입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날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10월 들어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네. 오늘 지금 어디에서 비가 내리고 있을까요?
네, 지금은 강원 영동과 전남, 경상도,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부산과 울산, 경남, 제주도의 최대 50, 광주와 전남, 대구, 경북의 5에서 40, 강원 영동의 5에서 20, 충북의 5에서 10,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충남에는 5mm 안팎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주말에는 좀 그칠 줄 알았는데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밤부터 중부지방과 전라도 서부 지역에 다시 비가 시작돼 주말인 모레 전국적으로 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경남 해안과 제주도는 모레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북동산지는 모레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요즘 비가 내리면서 정말 기온이 널뛰게 하는 것 네. 같은데요. 오늘 아침 제주도에 열대야가 나타났다고요? 네, 10월 중순에 웬 열대야인가 싶으실 텐데요. 현재 제주 서귀포는 26.9도입니다. 이 서귀포 최저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야로 기록됐습니다. 오늘 열대야는 1961년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늦게 발생한 겁니다. 네. 이 서귀포는 올해 80일이나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크게는 10도 이상이나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과 원주, 대전 23, 광주 27, 부산 24, 제주는 26도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서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좀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토요일에 비가 내린 뒤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면서 매우 쌀쌀해지겠습니다. 네, 건강 관리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 시사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집니다. KBS 1라디오 네, 전격 인터뷰 먼저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 최수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법사위가 요새 뭐 핫플레이스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뉴스의 중심입니다.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대법원 현장 국감이 있었는데 진행 전부터 뭐 여야가 그야말로 대격돌이었어요. 결국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대법원 압수수색이라면서 보이콧 선언했고 반쪽짜리로 진행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국정감사 역사상 이렇게 대법원 자체의 집무실까지 들어가서 다 모든 서류 재판 과정의 서류까지 다 내놔라 하는 거는 헌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사법 침해를, 그러니까 우리는 3건으로 분리돼 있는데 그 3건에 대한 거를 완전히 뭉개버리고 더 심하게는 지금 사법부를 무시하겠다는 처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 어떻게 집무실을 압수수색을 합니까? 국회의원이 무슨 명목으로.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찌라시 수준의 녹취 조작?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떻게 사법을 정치 수사 그 수준이고 정치 보복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민재판식 사법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이런 거는 정말 부끄럽다. 저는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장 국감에서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법관의 로그 기록 열람 이거를 위해서 사실은 이제 현장 검증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제 사실 검증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자료 제출과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 검증을 해야 되고, 또 어제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고 말을 하면서 추가 국감 필요성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거나 또
더 나아가서 저희 당을 내란몰이로 하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5개의 재판이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근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기소를 중단한다는 것이지 재판을 중단하지 않는 거는 확실한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을 시킴으로써 이런 것들에 좀 그러니까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재판의 과정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눈에 가시겠죠. 저는 이런 것들을 더 압박감을 줘서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고 방법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이 쓰는 정말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이들은 아마 2번째, 3번째 계속 미진하다, 자료 미진하다 하면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억지입니다. 네. 조 대법원장이 어제도 이제 마무리 발언은 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뭔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건 개선하겠다. 본연의 사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대법원장으로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제로 뭐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또 그걸 또 국민들한테 뭔가 폐해를 줬거나 바람직하지 않는 일을 했다면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장으로서 당연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서 해야 되는 거고 좀 더 또 대법원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조국 혁신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17일이면 내일이지 않습니까? 네. 공개한다고 밝혔어요. 민주당이 동참할까요? 아니면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로 끝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여기에 동참을 한다면 국민들의 역풍이 되게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압박을 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한 것도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뭐 여야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고 실제로 대통령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시켰다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납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증인 채택 여부로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게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제외됐어요. 지금 법사위뿐만 아니라 운영위, 농해수위, 국감장 곳곳에서 이렇게 김 실장 증인을 계속 소환을 하고 있는데, 자, 김현지 실장 왜 꼭 증인으로 나와야 합니까? 참 저희도 이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김현지 실장이 파면 팔수록 알면 알수록 많은 의혹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는 만사 현통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으로서 예산과 인사에 관여된 사람, 대통령의 측근, 그림자 실세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같이 해오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이 갔던 모든 발걸음마다 같이 있다는 사실들이 지금 계속 폭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변호사의 성공 보수를 김현지 실장이 이렇게 받았다. 그 다음에 대장동에 분양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거 경제 공동체 아니야? 이런 의문을 좀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관여에도 전화하고 실제로 그 설 변호사를 해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범죄 기록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거기에 항상 관여되어 있었고, 이번 최근에 밝혀진 주진우 의원하고 저희 박정은 의원이 밝히고 있죠. 최근에 경기 동부연합에 또 같이 관여가 돼 있고, 그래서 어떤 사상적인 이슈도 지금 있기 시작을 했고 계속 나오는 걸로 봐서는 모든 상임위에서 걸쳐서
그 의혹들을 좀 제기된 것에 대해서 나와서 그럼 해명해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 좀 밝혀지는 것이 뭐 이렇게 그런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대통령실에도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런데 계속 대통령실에서는 색깔론이다 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나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감장에 나오셔서 본인이 지금 뭐 우리가 의혹으로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 명확한 답을 주시면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잠시 앞서 그 질문 중에 조국 혁신당 대표에 대한 직함을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으로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번에 그 국민의힘과 박상현 검사의 내통서를 제기했습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관련한 국감장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됐는데 왜 변호사가 본인 사임한 배경을 검사한테 얘기했냐? 이거 정치 검찰의 전형적 수법이다. 이건 뭐 물론 주장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이게 그냥 팩트, 사실관계 그냥 확인을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검사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락을 할 수 있고요. 그것도 저희가 알아본 바는 박상현 검사가 수차례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았다. 변호인이 변호인이 네. 계속. 네네네. 그래서 그 과정에 전화를 했더니 나 관두게 됐다. 안 하게 됐다. 그래서 자기의 지금 현재의 상황? 그런 신상에 대한 얘기를 했을 뿐이고 그것이 국민의힘과 무슨 상관이고 실제로 그게 무슨 정치 검찰의 얘기입니까? 변호인의 신원에 대해서 파악하고 실제로 지금 상황, 스테이터스를 파악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정치 공세로 또 몰고 간다. 그래서 정말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조그만한 것도 무조건 정치 프레임으로 가두는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 장동혁 대표가 어제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김현지 실장에 대한 논란을 덮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보시는 걸까요? 저희는 처음에는 설마 하고 항상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와서는 우리 장동혁 대표도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그러니까 추석 전후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그러면 이제 추석이라는 것들이 많은 가족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정치에 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현지 얘기가 우리는 이제 추석 밥상에 올렸다 뭐 이런 얘기를 보통 정치계에서 하는데 그걸 덮기 위해서 저희한테 그 이진숙 체포 영장을 이진숙 전 위원장 전 위원 체포 영장을 바로 해서 모든 이슈를 이진숙 위원장으로 덮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왜 하필 추석 바로 직전에 이런 체포 영장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정말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뭐 과정에서 충분히 다 많이 해명도 했고 그 상황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 체포할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27일 날 이미 나가기로 약속도 했고 뿐만 아니라 27일 날 못 나가는 이유를 구두로 팩스로 서신으로 다 넣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례를 보면 과방위에서 저희가 과방위 상임위와 아무 상관없는 이슈였습니다. 그 동부연합 관련된 것은 그럼에도 그거를 김우현 의원이 꺼내가지고 박정은 의원하고 그날 네. 그 카톡을 보냈잖아요. 실제로 그런 걸 다 까서 개인적인 일까지 보냈고 그러니까 김현지 얘기만 나오면 이상하게도 민주당에서 좀 오버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도 그래서 아마도 장동혁 대표 자체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덮기 위해서 또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된 후에 처음으로 자진 출석을 했어요. 줄곧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긴 했지만은 자진 출석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출석을 하셔도 묵비권 행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뭐 지난번에 이미 그걸로 한 번의 소란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네. 의미 없다 생각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나가서 저는 얘기하신 그러니까 소환에는 응하고 또 나가서 본인이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제 기각이 됐는데 바로 특검에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라고 했어요. 특검에서 추가 조사를 통해 재청구를 할지 그럴 경우에 법원 판단이 달라질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너무 수차례 이루어졌습니다. 하루 이틀 불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재까지 어떤 소명을 했었던 내용들 또 수사의 진행 과정 또 피의자 출석 경과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법원에서 판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래서 불구속 수사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한 상황에서 특검이 또 무리하게 다시 시도를 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법원 판단은 저는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법원이 의도적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재판부 카드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20일에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내란 전단 재판부 도입이 담길까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계속 최근에 또 카드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하는 카드로 저는 뭐 꺼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란 전단 재판부가 과연 합법적이냐 그거에 대한 위헌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헌법의 사상을 깨고 삼권 분립의 모든 걸 깨고 그거를 위에다 얹는다. 이거는 북한이나 중국에서밖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일 위헌 요소로 가장 큰 거는 그 판사 대법관들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국회에서 추천 목수를 잡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장관의 몫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결국 대통령의 입김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관 선정에서도 위헌의 요소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하나를 딱 어떤 사건을 전담 재판부를 난다는 거는 이미 그 재판에서 저희 강제 배당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무작위 배당의 위헌의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뭐 지난번에 보니까 정책의장께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독립 재판 많다, 가정법원 있죠. 그거는 카테고리예요. 쉽게 설명하면 예. 사건을 배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명히 만약에 발의를 하게 되면 저희 당에서는 네. 그 헌법재판소의 그 위헌 여부를 분명히 따질 것이고 네. 헌법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잠깐 의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과방위에서 지금 욕설, 문자 폭로전, 이제 고소 고발까지 이제 비화되는 상황인데, 유권자들이 볼 때, 이게 국정감사가 너무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참 막장 적당한 드라마. 단어가 네. 이 정책국감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사실은 우리 민생에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취지일 텐데 여야 모두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늘상 있는 얘기긴 하지만 이번에는 이번 국감에 대한 지적은 조금 더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한테 너무 부끄럽다. 저는 우리 과방위 했을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네. 실제로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참 국회의원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무슨 유튜버들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좀 무리한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는 어디에도 까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있고 그거를 딱 저희 그 PPT로 띄웠습니다. 전화번호를 뭐 앞뒤 전후 상관없이 그냥 맥락도 없이 그게 이제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문자 폭탄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의원님도 개딸들에게 혹시 문자 폭탄을 저는 많이 너무 받으십니까? 많이 받았고요. 아, 계엄 네.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진짜 수만 건이 올 때도 있어요. 그거를 핸드폰이 그러니까 배터리가 견디는 한 할 수 수만 건이요? 있고요. 충분히. 왜냐하면 이거는 온라인 그 컴퓨터를 통해서 돌리는 거고 한 몇천, 한 3, 4천 개 막 가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전원이 나가버려요. 그런 일을 그러겠죠. 실제로도 겪었어요. 저는 그랬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다 겪고 저는 그거를 거의 한 달 이상 한 달이 네. 뭡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번호를 바꾸지 않고 계속 네. 사용하고 있는데 박정 의원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딱 끝나자마자 전화부터 시작해서 문자 폭탄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네. 정말 이건 테러예요. 테러에 준한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거를 좀 지우고 번호 정도는 지우고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김현지 실장 덮기 위해서 이렇게 또 그게 과방위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참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고발했습니다. 네, 그러셨더라고요. 제가 어제 고발장 들고 서울경찰서 가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배다. 이거는 면책특권 뒤에 숨을 수 없다. 고발을 했고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품격 유지를 못했다. 국회를 훼손시켰다. 그런 의미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어제 고발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문자 폭탄 문제는 다 비슷하게 겪고 계신 상황이라 잘 얘기를 좀 오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서울을 전체를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 조치 예상하셨습니까? 못했죠. 그리고 이런 규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렇게 퉁으로 묶어서 했던 규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2015년에 토지 거래 허가제가 아시죠? 그게 그때 지자체권으로 바뀌면서 맞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 두 개의 시도 단체를 묶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지금 집값이 막 오르니까 막기 위해서 단기적인 정책으로 내놓은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는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LTD부터 시작해서 그 가격대 몇십억 가격대별로 네. 그 대출 규제를 했는데 실제로 강남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이 집을 삽니다. 결국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은 있으나 자산이 없는 30대, 4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 서울 지역으로 진입을 합니다. 뭐 직장에 문제가 있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 주거 사다리를 좀 단절하고 또 그런 집을 사겠다는 우리 젊은 층들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한번 사보겠다는 젊은 층들의 그런 꿈과 희망을 좀 꺾었던 그런 처사가 아닐까. 그리고 강남뿐만 아니라 노원이나 도봉 같은 경우 거기는 진짜 왜 묶었냐고요. 거기가 더 발전을 해야 되고 많은 집값들에 대한 상승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또 저해됐고 그 더 중요한 거는 초격차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지방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풍선 효과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집을 못 사면 전셋값이 오를 거고요.
또 좀 있으면 전세 대출 규제 할 거예요. 지금 뭐 전산 시스템이 안 돼서 29일부터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럼 또 월세로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그거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되게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다 유동성 자금의 이슈 때문에 생겼잖아요. 제가 참 재밌는 걸 이번에 알았는데 코스피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오르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어떤 기업의 실적으로 바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형적인 유동성의 호재로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나라 지금 유동자금이 55조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19 때도 되게 경기 안 좋았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코스피가 3,300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거품이 꺼지고 났더니 지금 이게 4년 만에 다시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게 결국은 그게 기업 실적이나 경제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 또 경제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되니까 지금 급하게 한 거는 이해가 가지만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국민 생활에서 정말 문제가 되고 문재인 정권에 생겼던 두 번 그 전만 넘버 2의 문제 이슈들이 집값 상승으로 또 이어지는 거 많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한 2분여 정도 남아서 캄보디아 취업 사기 강금 납치 사건 건 지금 어제 밤에 캄보디아의 현지 대응팀이 도착을 했어요. 현재 시점에서 어떤 대응,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말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상상 이외로. 근데 보면은 대학생이나 젊은 층들의 가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대학생이 맞아 죽어야 우리 정부가 이거를 이제 급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지금 국민들을 빨리 구해내는 게 가장 저는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저한 그런 보호, 그다음에 국제 공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송환이 우선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향후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온라인 범죄 이런 것들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젊은이들이 왜 캄보디아까지 갔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취업이 어렵고 생활이 어렵게 했기 때문에 캄보디아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나 이런 제도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하고 싶습니다. 네. 짧게 지금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한미 무역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어요. 이 협상이 지금 에이펙 정상회기를 보름을 앞두고 좀 물살이 빨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어느 정도 이 협상에서 뭘 지키고 뭘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뭐 잘된 협상이다 했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세가 지금 자동차 15% 빼고 나머지 관세에 대해서도 지금 가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문제 이슈는 분명히 우리가 그거에 대한 협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3,500억 불에 대한 돈에 대해서 현금의 선불 이런 이슈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지금 우리의 경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요광장의 텐디 이은지입니다. 오늘 만나볼 사연은 태현님이 보내주셨어요. 명절마다 고향에 가고 싶었지만 척수 장애를 갖고 있어 집에 가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은 달랐어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편의 차량을 이용해 반가운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고향 가는 길. 올해는 가을 햇살처럼 포근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처럼 유쾌했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가을비는 내복 한 벌이라는 속담이 이번 주말 동안 겪는 찬 공기에 딱 들어맞을 듯 싶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전까지, 동쪽은 밤까지 이어질 텐데요. 또다시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로 이 비가 그친 뒤 바람 강한 가운데 일요일에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 철원이 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퍽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날씨도 변덕스러운데 이렇게 기온도 널뛰기 수준 예상되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까지 대다수 지역 비가 내릴 텐데 서울은 사실상 비가 그쳤고요. 중부지방은 5에서 10mm가량, 남부 제주 10에서 50mm 안팎의 비가 더 남았습니다. 영동과 경북 산지 또 동해안 쪽은 밤까지 이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3도 정도가 되겠고요. 강릉 20도, 전주 25도 등 동쪽이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고 대체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19도에서 27도 분포고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17도 등 13에서 20도, 낮 기온 서울 24도 등으로 대체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가 되겠습니다. 강원 산지의 안개가 당분간 짙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는 남해 먼바다와 제주 해상, 동해남부 먼바다의 물결이 다시금 높아지고요.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는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7.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박지원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밤까지 대법원에서 현장 감사하셨잖아요. 우선 대법원 현장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게요. 네. 지금 해남 파인비치 골프장에서 BMW LPGA 시합이 시작됐는데 제가 유치해놓고 국정감사 때문에 못 갑니다. 해남으로 갔어요. 알겠습니다. 그 현장 감사를 하셨는데 현장에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따져보셨습니까? 우선 그 대법관 증언을 하자라고 계약안을 내니까 옮기는데 1조 4천억이 든다 하는데 이제 대법관들 방을 가본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 뭐 75평이다. 네. 굉장하다 그렇게 해서 네.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솔직히 뭐 국정원장 방보다 더 적더라고요. 아, 직접 비교가 되시겠네요. 네. 그리고 그 방 안에 부속실, 수석재판 연구관, 기록 열람실,
접견실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아니다 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네네네. 오히려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그래서 오히려 불식되잖아요.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해요. 또 따져보신 게 뭐가 있으실까요? 어제 가셔서. 지금 어제 이제 현장 국정감사장에서 대법원장 법원 행정처장을 상대로 많은 질문을 했죠.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가 재판 기록 보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왜 소부에서 심의도 하기 전에 전원 합의부로 돌렸는가? 그리고 기록은 어떻게 됐는가? 그 로그인 자체를 좀 보자. 그걸 요구하는데 대법원에서는 시종일관 공개는 하지 않고 제출은 하지 않고 거짓말만 해서 이건 도저히 신뢰성 가는 감사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를 하자 하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네. 성과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성과가 만족할 만하진 않았다. 현장 그러니까 감사를 한 성과가. 네.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소부에 배정된 것을 네. 전원 합의부로 돌렸으며 이틀 만에 그러한 결정을 했고 도대체 기록은 어떻게 받느냐. 이 재판 기록에는 재판 기록과 수사 기록이 있는 거예요. 수사 기록은 종이로 열람을 하게 돼 있고 재판 기록은 스캐너로 간다는데 그러한 것이 로그인이 언제 됐느냐 그 시점을 보자는 거지 언제부터 됐느냐 하는 거지 어떤 기록을 보자라고 한 것은 재판에 간섭되는 일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틀 만에 7만 페이지 쪽에 기록을 어떻게 받느냐. 책으로 환산하면 350권인데 기록도 보지 않고 재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재판 불신을 가져오지 않나. 저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피고인이 우리 재판장이 내 기록도 보지 않고 재판한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이러한 것을 따진 거지. 그리고 재판 기록을 내놓는 게 아니라 언제 배당을 해서 어떻게 서류가 돌아갔느냐. 이걸 따지는 재판의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현장 검증에서 그 로그인 기록 확인하셨습니까? 안 해줘요. 안 해줍니까? 예, 안 보여줘요. 확인도 안 해주고. 예. 그럼 지금 추가 국감을 요청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추가 국감에서도 다시 현장 국감을 하실 그렇죠. 생각이십니까? 대법원에 가서 해야죠. 대법원에 가서? 예. 왜냐하면 로그인 간단해요. 기록을 언제 어떻게 넘겼는가. 그러면 스캔으로 넘겼다면 로그인은 언제 했는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다른 재판들은 다 몇 개월 몇 년 걸리는데 어떻게 이틀 만에 7만 페이지의 기록을 다 숙독할 수 있으며 거기에도 그런 게 나와요. 우리가 서류를 보면은 위에 있다. 이런 것들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보자. 기록을 보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과정을 보자는 거죠. 시점을 보자. 하는데 이걸 일체 답변하지 않고 실무국장 실장들도 답변을 못해요. 답변을 못하는 겁니까? 답변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못해요. 생각하십니까? 못해요. 다 거짓말하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건 대법원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함께 가기는 했지만은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압수수색은 자기들이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가 보죠. 같이 다녀야죠. 우리가 대법정, 소법정
그리고 특히 노태학 소위 대법관 그분은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다른 대법관님 방을 가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어요. 다 오해가 불식됐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에다도 그걸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대법원장 방에 가서 샅샅이 다 뒤지고 다니 거기 가지도 않았어요. 저는 기자들에게 별로 컴플레인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네. 좀 확인하고 기사를 썼으면 좋겠어요. 나 이건 제 일생 수십 년 정치를 하면서 처음으로 기자들에게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기록 보자고 했어요? 기록을 보는다고 하는 것은 월권이죠. 그 지금 추가 국감을 요청을 하셨는데 국감이 이제 다음 달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정상 추가 국감이 언제 가능하리라고 저희가 그것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제 박지원, 서영교, 네. 김기표 네, 등 네. 우리가 이건 미진하다. 네. 이렇게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추가 국감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민주당 김영민 간사도 필요성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 즉 국민의힘과 협의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 국감 기간 중에 한 번 더. 그렇죠. 네. 우리가 국감 기간 중에 쉬는 날이 며칠 있어요. 예. 어제도 사실은 자료 네. 자료하는 쉬는 날이었어요. 수요일이 그렇다고 그렇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예. 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마무리 발언을 했는데 그 전에 오찬을 같이 하셨어요. 그렇죠. 네. 오찬 자리에서는 무슨 얘기가 제가 오갔습니까? 오찬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의원님이 제안하셨어요. 우리가 과거에 국정감사를 할 때 대법원에 오면 대법관들하고 오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바 있다. 이번에도 함께 하자. 그러니까 우리 초선 의원 몇 사람들이 우리는 오찬하지 않겠다. 안 해도 좋다. 그렇지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또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좋지 대법원과 우리가 적대적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어제 했어요. 아주 화기애애하게 화기갈갈하게 했어요. 법사위원 전원이 다 참석을 했습니까? 그 오찬장에. 그렇죠. 국민의힘 네. 의원들도 다 거기는 오시고요. 왔더라고요. 네. 밥은 먹는 모양이지. 대법원 식당에서 예, 대법원 하신 건가요? 식당에서. 네. 그럼 어떤 뭐 좀 생산적인 얘기가 오갔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러한 치열한 문제는 아무래도 밥상이니까 이제 할 수는 없고 네. 일반적인 문제를 논의를 했죠. 네, 네. 아주 좋았어요. 대법원장도 거기 참석한 대법관들도 만족하셨을 거예요. 의원들도 만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웃고 했죠. 주 대법원장 마무리 발언이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마무리 우리가 질문한 게 했어요. 있어요. 어떤 그리고 질문을 하셨습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이번에 정치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첫 번째 국감 네. 때도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행정처장과 대화를 해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에서 각 3명씩 그리고 비교섭단체 1명 7명만 질문을 해라. 이렇게 해놓고 대법원장께서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때 즉석 답변을 안 했어요. 거기에서 듣고 마무리 발언하시러 오셔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날 또 답변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이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사법권의 독립? 민주주의 아닙니까? 법원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습니까? 박정희, 전두환
그러한 재판을 어떻게 하신 분들이 사법권의 독립은 우리 민주당이 국민이 찾아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러한 태도가 되겠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식사하면서도 다 얘기됐고 어제 현장 국감 가서도 뭐 정청래 대표도 충돌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주 잘 진행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나와서 답변이 고작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얘기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이 잘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해달라고 하면은 입법부의 권위도 존중을 하고 자기의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그 월요일 국감 얘기가 잠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요. 예. 그러면 그날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오고 인사말 마무리 발언은 종전의 관행이었으니까 하실 걸로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을 합의가 했는데. 됐어요. 아, 합의가 예, 됐다. 합의가 되고 네. 월요일 날 13일 날입니다. 네, 13일이요. 예. 네. 그리고 질문 특히 현장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네. 7명의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답변을 안 하고 그냥 추미애 위원장이 지혜롭게 하더라고요. 정의를 선포해 준 거예요. 그 부분까지도 대법원 쪽과 얘기가 됐던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앉아 계시면서 7 의원들의 질문을 들었고 또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하등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관례적으로 끝날 때 와서 마무리 말씀을 하는데 이때 답변하기로 했는데 안 해버린 거예요. 아, 마무리 발언 때 무슨 답변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죠. 7 의원이 7 질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안 했죠. 이런 말씀이신 어제도 거군요. 네.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어요. 질문에 한 번- 대한 답변이 없었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아니 우리는 몇 시간 하루 종일 한 얘기를 불과 4, 5분 만에 지적을 잘 참조하겠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13일 날 추미애 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인사말 끝나고 앉아 있는데 진행 발언 중에 참고인이란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 부분도 대법원과 얘기가 됐던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어떻게 됐든 저는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오셔서 네. 의원들의 질문을 7 의원이지만은 네. 약 100분간 들으신 것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이 파행으로 이끌지 않고 잘 이끈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봐요. 네. 추미애 위원장도 잘하셨지만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잘 결정했고 특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역할이 컸다. 어제도 아주 스무스하게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성의껏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3, 4분 만에 4, 5분 만에 딱 끊어버리고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존중받으려면 입법부도 삼권 분립 아니에요. 그러나 우린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저도 5선 하는 동안 4선을 법사위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검찰은 신랄한 비판을 했지만은 사법부에는 한없는 존경의 말씀을 해왔어요.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러한 처신이 뭡니까? 언론도 사법부만은 공격하지 않고 존중해 주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 사법부 아니에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번에 왜 그렇게 이틀 만에 대법원 선고를 정광석화처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소부에 배정됐으면은 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사람만 반대해도 결정이 안 납니다. 이랬을 때는 전원 합의부를 올리는데 처음부터 전원 합의부로 올리게 하고 기록 봐라. 이틀간에 무슨 기록을 봅니까? 그랬더니 그 전에 고등법원에서 판결 날 때부터 봤다? 이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기록이 언제 넘어왔는가? 언제 보았는가? 이것은 그 로그인을 보면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공개 안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신뢰성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재판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할 때 그렇게 재판을 했다고 하면은 더욱이 7만 쪽 350권의 책을 이틀 만에 어떻게 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고인들은 내 재판장이 내 기록도 보지 않고 재판을 하는구나. 이런 사법 불신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이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20일에 민주당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이 발표된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내용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 소환 제도가 포함되느냐의 여부입니다. 일단 의원님은 어떻게 저는 생각하십니까? 사법개혁특위에 소속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법사위에 넘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모르는데 네. 물론 지도부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네. 다만 재판 소환 제도 포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대통령실에서도 네. 좀 충분한 토론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 법사위로 넘어온다고 하면은 좀 토론의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이 17일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할 내용을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조국 혁신당한테 물어야지. 저한테 물으면 제가 알겠어요. 민주당에서는 이 조국 혁신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직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논의가 없다. 네. 법무부 국감에서요.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어제 저희 프로에 나온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치적 주장하려면 국무위원직 내려놓고 하라. 강한 유감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이 여권 의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저는 과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한 심판이 내린 적 있잖아요. 네. 저는 정당 해산은 국민이 투표로 결정해야지 법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개인적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시군요. 네.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계속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 운영위가 열리지 않아서 아직 양당 간에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거 어떻게 지금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까? 김현지 실장. 김병기 네.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상한다고 하면은 협상할 겁니다. 우리 법사위에서도 네.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학력도 모른다, 뭣도 모른다. 네. 저 잘 알아요. 예, 잘 아신다고 하셔가지고요. 네, 잘 알아요. 네네. 아주 똑똑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변호사 변절한 변호사가 네네네. 일방적으로 김현지 부속실장한테 전화 받았다 하는 것은
그분이 몇 번 정당을 옮기면서 국회로 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빙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아니 김현지 부속실장 체급이 조희대 대법원장입니까? 저는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무슨 내란 동조 세력입니까? 박근혜 때 십상시 문고리 권력처럼 비리가 있습니까? 인사에 좌지우지했다? 그건 없어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괜히 구실을 만들고 심지어 그래도 한때 집권을 했던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 안방만입니다. 뭐 용공 세력이다. 그건 여성에게 치욕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정적은 용공 세력으로 몰아서 돼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저도 빨갱이라는 거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저 3대 빨갱이라고 박근혜 때 예비군 교육에서 시켰어요. 그걸 내가 자본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독립지사입니다. 국립현충원에 계세요. 지금 매월 보건복지부에서 보훈기금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 빨갱이에요. 이런 짓은 지양해야 됩니다. 김현지 실장을 잘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일부 보도에서는 의원님이 김현지 실장에게 국감에 나오라고 직접 얘기했다라는 내용도 있던데. 그래요. 총무비서관 때 네. 너 나와라. 그리고 제가 전화했더니 네. 제가 나간다 안 나간다 얘기 안 했습니다. 나오면은요. 저는 질문하는 의원들을 무한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 않은 사실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그 여성에게 그러한 모렴치한 철면피 같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딸들을 키우고 삽니다마는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본인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증인 채택 여부는 결국은 당에서 결론이 그것은 나면 운영에서 그대로 결정할 운영에서 문제다. 결론이 나면 그리고 네. 어제 법사위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은 그 변호인이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이 그때는 우리 편이었다가 지금 다른 당으로 가서 호시탐탐 정치를 하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결국 운영위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를 지켜봐야 하는 그것은 걸로. 거기에서 네. 결정할 문제예요. 네, 김 실장은 나간다 안 나간다는 얘기를 나는 한 적이 없다라는 그렇죠. 반응이었고. 그건 네. 뭐 똑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네. 지금까지 부속실장을 네. 부른 적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망 사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의원님께서 산업형 범죄 생태계 문제, 요 문제를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이 지적하고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미국하고 영국이 제재했다라는 보도도 보면요. 자, 기술적, 제도적, 윤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지금 현재 생각이실까요? 제가 가장 시급한 것은 외교부, 경찰, 국정원 지금까지 뭐 했냐 이거예요. 외교부, 경찰, 국정원. 예. 네. 뭐 했냐 이거예요. 물론 법무부도 사법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교부, 법무부, 경찰, 국정원 지금까지 뭐 했냐. 그러나 과거 윤석열은 3년 내내 모든 책임을 모든 잘못을 문재인 정부 탓했는데 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4개월 됐기 때문에 또 윤석열 정부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하지 말자.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해결 방안으로 첫째 네. 지금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 중에 있잖아요.
정권 초기에는 다 소환하지 않습니까? 그래 외교부 인사가 안 끝났는데 빨리 미국처럼 조셉 윤 대사가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대리대사로 왔잖아요. 대리대사를 임명해서 캄보디아 대사관을 정상화시켜놓고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철저히 공조해서 우리 국민들을 하루라도 빨리 구출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도적으로 다른 나라도 있는가 하는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순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민주당에서 대응단이 급파가 돼서 갔지 않습니까? 예, 예. 당 차원에서는 어떤 점을 해야 된다고 글쎄요, 생각하십니까? 거기도 네. 제가 이제 국정감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다른 건 신경을 못 썼어요. 네. 잘 모르지만은 네.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제 경험에 국정에 있던 경험에 의하면은 네.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윤석열 정부 탓만 하지 마라. 네. 우리 책임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국민들을 빨리 구출해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특히 국정원의 역할은 해외에서는 막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정원이 국민들에게 발표는 할 수 없지만은 경찰, 외교부, 검찰 잘 협조를 하면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진격의 경제 문화 이슈 이어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취임 넉 달 만인데요.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와 함께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이번 대책 초고강도 대책으로 보십니까? 네, 초고강도 대책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책이 또 예고편까지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대책까지 합쳐져 가지고 두 개를 패키지로 같이 봐야 되는 거에 전반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내용 중에서 일단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서울 시내 전 지역 그리고 네.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원래 예상보다 훨씬 많다라고 보고 있던데요. 네. 왜 이렇게 한 걸까요? 먼저 어저께는 조정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도 같이 묶였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같은 경우에는 매매 거래를 하기 전에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하고 매매 거래를 해야 되니까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거래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주택 거래를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현재는 이런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오분위 지역이라고 하는 서초 강남
이제 송파 용산구 4개만 하고 있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서울시장 혹은 국토부 장관인데 서울시장이 지정한 지정지역 외에 개별구로 지정하지 못하고 서울시 전역이라는 행정지역으로 지목해야 됐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그만큼 상승하지 않았던 일부 지역들도 같이 묶여가지고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12군데를 토호제와 기타 규제지역으로 같이 묶는 그런 발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원래 97이라는 한 달 전에 나왔던 대책에서 네. 국토부 장관이 개별 지역을 토호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 추진 개정하겠다고 네네네. 했었는데 네. 그게 아직 다 입법이랑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지정이 된 것 같고요. 뭐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이런 과정이 입법이 된다면은 서울에서 가장 주택가격이 낮거나 가격 상승률이 적었던 1분이나 2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호제로부터는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현재 주택 시장은 서울과 경기도의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상위 40%까지 즉 5분위 4분위 지역 위주로 강세였고 그래서 경기도 12군데를 지정한 거는 그런 맥락에서 지정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지역 특히 뭐 노원구 네. 예를 들자면 이쪽에 계시는 시민들은 많은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저여도 굉장히 불만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냥 결국 이런 것들이 아직 다 채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시장은 97 대책 이후에 약 3, 4주 만에 주간 0.1% 이하에서 0.27까지 올라갔고 개별구는 서울도 0.56까지 갔고 경기도는 0.9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연유로 하면은 1년에 5, 60%씩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의 강세에서는 그냥 시급한 대책이 필요했던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규제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15억 넘는 집은 주담대 한도가 4억 원. 많이 줄었고요. 25억 초과신 2억 원. 이 정도 금융규제면 이거 집을 사려는 분들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금융규제 관련해서는 먼저 15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6억 원 금융규제는 627 대책에서 이미 발표가 된 내용이었고 이번에 추가된 거는 15에서 20억 사이를 4억 원으로 더 낮추고 네. 20억 이상은 다시 2억 원으로 더 낮추면서 네. 마치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19년 12.16 대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네. 기억하시겠지만 15억 넘는 주택은 대출 0원 이런 좀 과격한 정책을 과격했죠. 썼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25억 넘는 주택이 대출 2억이나 15억 넘는 거 뭐 0억 원이나 네. 뭐 거의 개긴도긴 하는 수준의 네. 강력한 이제 수요 규제 정책인데 네. 이런 지금 주택 시장이 결국은 어쨌든 고가나 초고가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정책을 추가적으로 쓴 것 같고요. 네. 다만 생애 최초 대출 그리고 규제 지역이 되면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도 네. 70에서 40으로 내려오는데 네. 생애 최초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집을 구매하시는 분은 여전히 LTV 70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아, 네. 그래서 이런 규제 지역이 고가와 초고가 중심으로 좀 집중됐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금융규제 얘기하셨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전국에 집이 있으신 유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전세로 들어가면서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실 네. 때 본인의 그 담보 DSR 한도에서 전세 대출의 이자가 차감이 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뭐 제가 예를 들면 제주도에 집이 있는데 고향이 제주도니까 제주도로 예시를 네. 들겠습니다. 근데 수도권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여기 전세를 한 4억짜리 들어갈 건데 3억 대출 받을 거다. 그러면 그 3억에 한 4%인 1,200만 원이 제 대출 한도에서 차감이 돼요. 빠진 채로 대출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DSR을 네. 이미 다 채워놨다면 그 3억 전세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제 한도 안에서는. 네네네. 결국 그 얘기는 전세가 현재 가계대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DSR 미적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적용하게 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가계신용 증가의 속도를 늦추겠다는 내용이 여기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입자금 대출 6억, 4억, 2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마 시장의 영향이 훨씬 더 큰 것은 이런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 반영하는 거랑 그다음에 내년에 은행에 대해서도 대출 총량제를 시행을 할 예정인데요. 주택 관련 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은행 기준으로 감독원에서 계산을 할 때 15%라는 거를 뭐 20%로 높이면서 이런 얘기들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가계대출 총량제로 묶겠다는 거랑 유사한 게 같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규제도 같이 발표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모두에서 처음에 초고강도 대책의 일부 전반부라고 네. 표현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유세 거래세 인상 카드가 남겨놨는데 그럼 그 후반부는 이 카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 정도를 넘어서서 그 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연구 용역과 TFT를 돌려서 종합적인 그런 세제를 발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은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것도 참여정부 때 신설한 세금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은 세제가 신설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신설이요? 네. 종부세도 그 참여정부 때 신설된 세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원래부터 있었던 세금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세제는 얼마든지 신설 재정비 재조립이 될 수 있는 네네.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논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 그냥 재산세 얼마 올릴까, 종부세 얼마 올릴까, 또 취득세 얼마 할까 이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그냥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예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10.15 대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래를 조금 어렵게 하는 거래 규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세 낀 갭매수를 어렵게 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명확하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은 것도 물론 LTV 70까지 빌릴 수 있는 걸 LTV 40까지 빌릴 수 있지만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은 아니고 그리고 생애 최초를 쓰시는 분은 어차피 70까지 쓰는 건데 전세를 좀 어렵게 했기 때문에 전세 낀 갭매수가 불가하고 투자 목적으로는 집을 못 사게 했으니까 전세를 타겟했다는 게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네. 전체 자가 수요와 전세 투자 수요 중에서 수요가 절반 정도는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보유 부담은 여전히 낮기 때문에 고가 주택이나 초고가 주택의 상승을 막지만 이 주택을 뭐 판다거나 할 이유는 현재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결국 건드리기 위해선 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데 그런 세제에 대한 정비를 이제 앞으로 예고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짧게 지금 그러면 예상하는 신설될 수 있다고 보시는 세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보유세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네네. 네, 현재 보유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거는 뭐 외부로 알려지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추론하기에는 네네. 그 이재명 정부가 그 지향하는 바라든 그 여러 가지를 보면은 토지와 관련된 세금을 이제 새롭게 신설한다거나 아니면 종전에 있었던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개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많이 갖고 있다고 많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그 기전 중에 하나는 합산이냐 비합산이냐는 개념이 있는데 합산으로 한 채나 두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비합산으로 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내거든요. 결국 많이 갖고 재산세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네네.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이기 때문에 네네네. 많이 있으면 많이 내는데 그래서 결국 종부세가 불러왔던 여러 가지 논쟁 중에 하나가 세제와 관련한 불공정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불공정한 종부세를 가지고 다시 손을 대기보다는 어떤 부유세 성격의 토지와 관련한 여러 과세가 새로 정비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공급 대책으로 노후 청사나 국공유지 활용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시장 반응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포함이 된 것이 이제 국토부가 발표했던 97 부동산 대책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97 부동산 대책 나오기 전에 굉장히 뜸을 들였는데 97을 딱 받아보니까 97은 전체 수도권이 135만이었고 숫자 자체는 좀 컸다고 할 수 있지만 네. 뭐 준공도 아니고 착공이고 네. 무엇보다 도심 내 주택 공급 얼마나 할까 막 긴장하면서 봤는데 도심 내 주택 공급이 5년에 38,000호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5년에 38,000호를 공급한다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좀 실망을 많이 했고 네. 그 맥락으로 97 부동산 대책의 역효과로 오히려 9월 둘째 주부터 서울이 0.1대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9월 5주차가 되니까 0.27로 끝난 거거든요. 네. 그게 10.15를 불렀다라고 이제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도심 내 주택 공급 정책이나 노후 청사 하는 것들은 그냥 스케줄대로 그냥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2020년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이 시장을 움직이기보다는 공급은 그냥 시장 가격을 따라가는 후행 변수이거든요. 시장 좋으면 공급 따라오고 시장이 나쁘면 공급이 막히게 되는 이런 후행 변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15 대책이 이번 시장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많이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일단 1차적으로는 단기 장기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네. 당장은 아마 이거는 이 효과가 있다 없다고 여러 논쟁이 있지만 단기 효과는 있다는 건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거래 자체를 묶었고 전세 낀 갭 매수를 어렵게 했으니까 수요가 반토막이 났고 반토막이 난 수요 상황에서는 아마 상승률이 좀 다시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주간 0.3, 0.6 이런 걸 넘어가지고 0.1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들 공감하실 것 같고 다만 이것이 뭐 하락을 용인하는 형태의 강한 정책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이 다음에 나올 세제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거와 같이 묶였을 때 이것이 종합적으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세제 부분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이렇게만 한다면은 또 시장은 자연스럽게 시차를 두고 26년에 새로운 은행의 그 대출 슬롯이 열리는 시기에 또 자연스럽게 회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 연내에 아직 한 3개월 정도, 2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발표될지에 대해서 이제 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되는 것 같고요. 결국 중기적인 영향은 이제 그런 부분이랑 같이 결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우리 집값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다. 언젠가 일본처럼 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5분위 지역이나 4분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소득자나 맞벌이 고소득자의 레벨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수준의 주택 가격이고 일본과 한국이 다른 점은 일본은 개별단지 위주로 가격 스파이크가 아주 셌는데 한국은 대단지 아파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3천 가구가 있어도 3가구가 거래가 최고가를 기록하면 3천 가구가 다 오르는 방식입니다. 일본은 그런 식의 대단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동네에서 어떤 한 동이 한 건물이 한 주택이 초고가를 기록해도 다른 주택과 편차가 많이 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80년대 말에 8호부터 92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서울의 5분이나 4분이가 유난히 추세적인 강세인 것은 맞으나 모든 5분위 4분위 거주민들이 그 가격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재배임을 할 수 있냐 하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거품은 이제 껴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뺄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의중을 비췄다면은 저는 그거를 좀 잘 읽어내서 어느 정도 위험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최고 통수권자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데 내년에 잔잔한 대책이 나오긴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종의 경고를 날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경고성 발언이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격의 경제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린 다음 오늘 밤부터 다시 비가 시작이 돼서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집중적으로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각별히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은 사실상 비가 그쳤고요. 중부지방은 앞으로 5에서 10mm, 남부와 제주는 10에서 50mm 정도 더 오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산지, 동해안 쪽, 주로 동쪽으로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3도, 대구 22도 등 19도에서 27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서울의 아침 기온 17도로 거의 비슷하게 가겠지만 찬 공기가 모레 밤부터 남아하겠습니다. 그 피해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고 바람까지 가세해 쌀쌀해질 걸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동풍이 불어들면서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는 강원 산지 안개가 짙겠고요. 또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가 계속해서 높아서 이 점도 주의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8.7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김현식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일부 여행 유튜버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명했지만 일부 여행 유튜버들이 현지 여행 영상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현지 주민들을 만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한국인이 납치되었던 지역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직접 범죄단지 앞에서 한국인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거나 관계자에 의해서 휴대전화로 사진이 찍히는 촬영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영상에 담기기도 해서 이 방송 플랫폼 측이 신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즉시 방송 중단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찬반이 엇갈리기도 했는데 이 조회수 위해서 목숨을 건다. 돈이 아무리 좋아도 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반대 의견이 많고요. 그 외에 여행은 개인의 자유, 또 현실을 보여주는 정보 콘텐츠로 볼 수도 있다. 위험을 감수하고 실태를 알린 영상, 이런 평가들이 이제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위험한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금 캄보디아에 대해서 특별 여행주의보가 2.5단계인데 4단계가 되면 유튜버에게도 제재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행 금지란 국가를 방문한 유튜버에 대해서 이제 입국 자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2.5단계라고 하셨듯이 경보 1, 2, 3단계에서는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1단계는 여행 유의고요. 2단계는 여행 자제죠. 3단계는 철수 권고, 4단계는 여행 금지인데 4단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돼야만이 방문하거나 체류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를 무단 방문한 사례에 대해서 이 조항이 적용된 바가 있는데 아직 캄보디아는 이런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위험한 행동들은 자제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월드컵 경기장에 잔디 보호 매트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대형 공연장 부족에 대한 대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5만 명 정도로 수용할 수가 이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스테디움급이라고 하는데 스테디움급 공연장은 한국의 잠실 경기장 정도인데 이 잠실 주경기장은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팝이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면서 국외에서 주로 공연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연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상암동 같은 경우에 잔디 보호를 위해서 지금 현재 대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감장에서 지적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웸블리 축구 경기장에서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수 매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잔디 구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의자도 놔야 되고 그렇죠. 각종 설비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잔디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문체부는 대관 확대를 위해서 잔디 보호 매트 외에도 잔디 복구 비용이라든지 음향 조명 설비 등 공연을 위한 시설 개선 예산을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지난달 이미 서울시와 대관 확대 방향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1억 원의 신규 예산 증액도 추진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후에 이 전용 혹은 전문 대중음악 공연장이 필요한데 2027년에는 창동의 서울 아레나가 드디어 이제 선을 보이게 되고 그 이후에 청라돔이 2028년, 고양 K 컬처밸리에서는 2029년, 잠실돔은 2032년 이렇게 이제 건설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이어가지고 4-5만석 규모의 아레나급 공연장을 수도권에 다시 또 건립하기 위해서 관련 연구도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서울 수도권 외에 대형 공연장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그 외 지역에도 전문 공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제 밝혔고요. 그리고 암표에 관련돼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매크로 티켓팅을 활용한 암표행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강화됐습니다마는 손으로 일일이 구매를 한 그러니까 개인들이 요즘에는 암표 판매를 또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개인들의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또 국감장에서 K-팝 데몬 헌터스 인기에 힘입어서 인기가 지금 치솟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상품 이 상품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적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뮤주의 그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200억 원을 돌파를 했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K-팝 데모넌터스 때문에 까치 호랑이 등이 많이 판매가 됐죠. 근데 중국에서 이 호랑이 배지와 우리 단청 문양을 사용한 키보드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문안으로 복제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특히나 중국 고대 건축 측면이 새겨진 키보드라고 헐값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 국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뮤즈 그러니까 박물관 굿즈에 대해서 저작권 보호에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최영 장관은 우리 것을 찾도록 프리미엄화 준비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중국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은 값싼 저렴한 좀 함량 미달의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급화하겠다 이런 이제 대안도 밝혔습니다. 네. 또 국감장에 이번에 그 유튜버 찌양이 출석을 했는데 사이버 레커들로부터 당한 피해를 증언하는 과정에서 해당 플랫폼에서 신속한 도움을 못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이버 레커는 가짜뉴스 비방으로 온라인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콘텐츠 제작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 변화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솔직히 사이버 레카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소송조차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쯔양은 사이버 레카를 알려진 구제역 등에게 협박을 당해서 수천만 원을 갈취당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원지법이 지난달 항소심에서 이제 구제역에 징역 3년을 이미 선고한 바가 있고요. 또 서울 강남경찰서도 지난달 유튜브 채널 가세연 대표에게 쯔양을 비방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영상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고 하루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보는데 지워진다 하더라도 오해를 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면서 이 플랫폼의 책임, 규제 이런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고요. 지적된 영상이 일주일에 걸쳐 가지고 지워지긴 하지만 아예 지워지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법률 대리인도 말했습니다마는 거둘 수 있는 수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순히 처벌 규정만으로는 억지력을 그러니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어렵다 이런 점에서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수익의 전면적인 환수를 많이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양 씨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악플 경험이 많아서 익숙해져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누군가의 글을 남길 때는 상대도 감정이 있고 슬픔을 느낄 줄 안다는 걸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특정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 우리 유세 문제가 이제 될 정도로 이렇게 SNS 플랫폼에 그런 영향력이 커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카카오 측이 최근 이용자들에게 큰 불만을 샀던 카카오톡 업데이트 이전 버전 복귀 롤백이라 하더라고요. 이게 네. 불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전 버전으로의 롤백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친구 탭이 이제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는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5.0 버전을 4.0 버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친구 목록 화면이 다시 적용된 5.1 버전으로 새롭게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예전에 쓰시던 4.0 버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뿐이다라는 점, 네. 이런 점이 이제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캐릭터 아기 상어가 등장하는 유튜브 콘텐츠 핑크퐁 아기 상어 체조가 160억 뷰를 돌파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9개월 연속으로 글로벌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했는데요. 어쨌든 세계적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반복적인 멜로디와 따라하기 쉬운 율동 그리고 자체적으로 팬들이 참여하는 UCG죠. 제작 콘텐츠 또 가족 친화적인 콘텐츠 때문에 성공했다는 건데 어쨌든 요즘에 이제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눈길을 많이 끌고 있는데 네. 우리는 이제 아기상어로 인해서 영화 시리즈, 음원, 뮤지컬 제품 사업으로 IP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모범 사례 삼아 가지고 K 콘텐츠 좋은 사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커피 쿠폰 당첨자는 전기혁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